지난달 1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이 공개됩니다. 위기의 극복과 경기 회복, 그리고 격차 해소와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 수요도 매우 중요하고 또 긴요한 만큼 내년에도 8%대의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예산이 600조 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 예산안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합니다. 격차 해소와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 수요도 덮어놓고 나타가는 뭐 거짓걸 모면한다 뭐 이런 그 슬로건이 있었던 것처럼 덮어놓고 아끼다가는 미래가 굉장히 암울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그 미래에 내가 퇴직한 이후에 돈이 부족할 걸 걱정을 해서 지금부터 아낀다고 해서 애들 교육도 안 시키고 병원도 안 가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돈은 남아 있겠지만 그 집안은 피폐해지겠죠. 미래도 알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초슈퍼 예산안이 공개되자 일각을 중심으로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지적이 대두됩니다. 설상가상 재정 건전성 확보 책무를 차기 정부에 미루는 듯한 발언도 논란이 됩니다. 나는 돈을 써도 되지만 너는 안 되는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건데요. 사실일까요? 먼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채무가 상당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 정부들을 압도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5년간 빚이 느는 걸 감수하고 재정을 투입한 덕분에 얻은 긍정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부채 비율이 매우 낮은 나라죠. 그나마도 이 부채 비율 40%대에서 절반 정도 가까운 40%는 그 외평채라고 해서 대응 자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순채무라고 하는 걸 OECD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저희 연구소에도 이제 그걸 올려놨는데 순채무 기준으로 하면 20%대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단히 양호한 국가죠. 차기 정부에만 절약을 강요하는 듯한 발언은 어떨까요? 정부가 지출 하향 시점을 2023년으로 잡은 건 숙제를 떠넘기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무렵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걸로 전망해서입니다. 23년부터는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와 같은 준칙으로 중기재정 계획을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차기 정부에 부담이 있겠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건데요. 주요 선진국들도 2023년 이후 재정 운영 기조를 상당 부분 정상화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이 5%보다 좀 높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이 목표 이걸 목표로 노력을 해야 한다. 뭐 그러면 그런 뭐 가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을 증가시키고 지출을 줄이는 노력. 이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지출 증가에서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런저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절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604조 원이라는 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형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해 중점 투자가 되고요.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적지 않은 액수가 배정됐습니다. 또 올해에 이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조 원이 넘는 내년도 질병청 예산안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예산입니다. 3조 원 중 대부분은 안정적인 접종과
수급을 위해 9천만 회분의 백신을 추가 구매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저희가 7월 추경을 하면서 국내 백신 도입 선급금 1,500만 회분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1,000만 회분의 백신 구매비를 내년도 예산에 담은 거고요.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에도 사용됩니다. 정부가 접촉 중인 미국 머크사의 치료제는 간편한 복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체계를 촘촘히 하는 것과 함께 코로나를 완전 극복하는 핵심은 친양극화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격차는 생활 곳곳에 존재합니다. 교육 현장엔 사교육 여부에 따라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당장 생계가 급한 노동자들은 아프고 힘든 것보다 수입이 끊기는 게 더 두렵기만 합니다. 이준호 씨도 그랬습니다. 코로나 이후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부업으로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요.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를 겪게 됩니다. 손까지 그리고 발목까지. 예, 저는 저쪽 메인 도로에서 주 도로에서 황색 실선이 있는 도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고요. 상대방 오토바이는 골목에서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접촉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이제 보호 장치가 이 차처럼 이렇게 어떤 차체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충격을 몸으로 받기 때문에 조금만 사고에도 이렇게 많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그렇게 다치시고는 뭐 얼마 정도 입원을 하고 계셨어요? 예, 한 보름 정도 입원을 했었고요. 예, 입원하는 동안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었고 기부스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 굉장히 불편했었고 힘들었었죠. 배달 사고로 인해 그나마 어렵게 유지해오던 가게 운영마저도 힘들어진 건데요. 퇴원 후에도 계속 이렇게 목발하고 보조를 예, 퇴원하고도 제가 한동안 이렇게 방기부스를 계속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기부스를 좀 풀고 난 다음에도 발목이 아직도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발목 보호대를 지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시작한 배달 일로 오히려 사고를 당하며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도착한 경기도 고양시의 유급병가 지원 안내문은 준호 씨에게 희망과도 같았다는데요. 그러면 시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건가요? 그래서 시청에서 먼저 연락을 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편물을 이제 제가 받게 돼서 수령을 하면서 아, 이런 정책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고양시. 고양형 유급병가는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중에 아파서 입원이나 진료가 필요할 때 일부지만 생계에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유급병가비를 일일 8만 원, 연 3일 24만 원까지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지원받은 분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수입이 없어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그나마 시에서 3일분의 유급병가비 24만 원을 지원해줘 아주 필요할 때 기묘하게 사용했다고 감사한 마음을 많이 표현했고요.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으로 다가가는 지원금. 코로나 이후 텅 빈 가게를 보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이준호 씨에게 배달 사고는 절망의 순간이기도 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됐죠. 가게에 많이 보탬이 됐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가게에 이제 월세라든지 이런 데 보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금액이 크건 작건 간에 나라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이거를 실시해서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된다면은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희망을 갖고 삶에 좀 더욱더 그다음에 영업을 더 매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이 시범 실시됩니다. 1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은 전 국민의 5%에 해당되는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합니다. 이처럼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빈곤층 추락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내년 확대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맞춰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 국민 고용 안전망을 안착시키는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2022년 1월에는) 저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이계직종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며 22년 7월부터는 앞서 적용된 특고 플랫폼 종사자 외에 추가 적용 직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고용 안정망 강화로 어디서 일하든 모두가 마음만은 편하도록 그늘진 사각지대가 하나씩 지워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소득과 고용의 중층적 보강 외에도 교육, 주거, 의료 등 전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코로나가 벌인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큰 그림입니다. 한마디로 포용적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외에도 방역 장기화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가게의 영업 준비가 시작되는 오후 4시. 따로 이렇게 또 직접 칠판에 쓰시네요. 네, 생태 업데이트 되면은 계속 써줬는데 지금 바틀류랑 지금 겹치다 보니까 칸이 모자라서 안 쓰다가 지금 원래 탭이 정말 줄여가지고 정말 그 탭 정도 운영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 민망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유성 씨는 3년 전 오랫동안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자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연 가게는 힙한 분위기로 장사도 곧잘 됐었다는데요. 위기가 닥친 건 코로나가 터지면서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시간 제한을 있었다면 이제 인원 제한까지 들어가면서부터 홀에 평균적으로 손님이 계신 게 정말 많으면 2팀 아니면은 한 팀 아예 없을 때도 있고요. 매출을 거의 한 이익률을 따져서 보면은 많게 한 40%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인건비가 안 들고요. 제가 혼자 다 하니까. 코로나 이후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기분이라는데요.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 밀키트까지 개발했습니다.
포장지를 봐도 정말 얘가 급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듯한 포장지예요. 그래서 떡이 이제 2개 들어가고요. 포장으로 떡이 2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뎅도 많아요. 오뎅 이제 새 이거 줄 있잖아요. 이거 들어가고, 소스 중요한 소스. 그다음에 로제 떡볶이라는 가루를 파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크림을 드려요. 이렇게 크림을 따로 그렇게 크림 그려서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이게 9,900원. 양은 아마 한 3, 4인 정도 될 겁니다. 반응은 나쁘지 않아 아름아름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는데요. 지금은 가게 매출의 3분의 1 정도가 밀키트가 책임질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톡으로 그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에 있는 이게 예, 가운데 이게 거의 이제 전국구로 이제 가다 보니까 손님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대박이 나서 돈을 아주 많이 버시는 것처럼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도 문득 이대로 가게를 접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럴 때마다 가게를 아껴주는 단골들을 보며 의지를 다잡는 중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 시설됩니다. 예전에는 폐업을 일단 하신 분들 위주로 혹은 폐업을 예상하시는 분들 위주로 지원 정책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그 전에 경영 위기 소상공인 분들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유성 씨가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경영의 문제점을 진단받고 개선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제적인 지원으로 다시 가게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케어를 해주시면 저희는 감사하죠. 어떻게 해서도 나라에서 손을 벌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은 그 부분에 좀 희망의 끈을 좀 내주시면은 운영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희망을 얻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게를 하다가 만일 불가피하게 폐업하게 된다면 전문 법률 자문과 함께 점포 철거비 등을 원스톱 지원받을 수 있고요. 폐업 후 업종을 전환해 다시 가게를 열고 싶으면 재창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피해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저희들이 희망 리턴 패키지를 준비했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을 중심으로 이견이 대두되며 처리에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집중 포화를 받는 분야 중 하나가 청년 관련 예산안입니다. 총 23조 원을 투입해 코로나로 삶의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청년 세대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일부에서 문제를 삼는 건 이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닐 뿐더러 특정 계층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겁니다.
청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조수연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저는 이게 포퓰리즘이다 혹은 20대 남성을 위한 정책이다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는 게 이거야말로 가장 정부에서 시급하게 해결했어야 될 과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야 결실이 있듯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청년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게 수연 씨의 생각. 이번엔 또래의 지인들에게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먼저 총 300만 원의 구직 촉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 꿈을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할 때 금전적인 문제가 다가오는데 그렇다고 원하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지도 않고 시간도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네. 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지 않고 나눠서 준다는 정도 차근차근 취업에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병 월급을 인상하고 저녁 시 사회복귀 준비금 1,000만 원 지급 제도를 시설하는 것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군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아봤자 솔직히 어느 정도 군인 월급으로서는 과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월급도 인상되고 해서 적금도 든 데다가 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까지 해주면 청년들이 나중에 전역을 하고 나서 사회에 갈 때 그 아주 좋은 자금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이 좀 그대로 시행되면 1,000만 원이라는 좀 목돈을 받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 1,000만 원 좀 어떻게 쓰실 것 같으세요?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사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난 청년들은 진즉에 실질적인 처방을 내놓지 않는 것, 오히려 청년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주문했습니다. 요즘에 신림에서도 그렇고 뭐 서울에서 월세를 구하는데 사실 40만 원 미만에 되어 있는 월세들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20만 원씩 일단 당장은 좀 괜찮지 하겠지만 청년들이 제일 기대하는 거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미래적인 좀 희망이 있어야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얘기하지만 예산안에 투입되는 재정은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낭비가 있다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걸러내야 할 것입니다. 효율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라와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소중한 혈세를 값어치 있게 쓰는 것입니다.